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희생자들은 몇 달 동안 고통 속에 시달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나일 강의 죽음이 영화로 개봉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영국 작가의 작품들은 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불행히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탐정소설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은 독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러시아에서 가장 잔혹한 연쇄 살인마 비아체슬라프 솔로비예프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이 책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재판에서도 낭독되었습니다. 솔로비예프는 아내, 딸, 연인, 신생아, 노파, 그리고 수사관까지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는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희생자들이 자연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친아버지만이 사건을 감지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 비아체슬라프 솔로비예프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야로슬랍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아파트 뒤로는 들판밖에 없습니다. 솔로비예프는 1970년 3월 12일 야로슬라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지만 화학과 독극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야로슬라블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공장의 관리자였으며 솔로비예프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8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탑에서 떨어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솔로비예프는 사소한 일에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표출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올가, 14살의 딸 나스타,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 올가는 빚에 시달리는 삶에 지쳐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비예프는 자신의 실패를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2년 전 신문에서 어떤 남편이 도구로 아내를 죽이고 사업 파트너를 독살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독이 천천히 작용하여 질병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비예프는 처벌받지 않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부부의 다툼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솔로비예프는 화학물질 판매처를 찾아 여러 종류의 중금속 가루를 구입했습니다. 솔로비예프가 사용한 중금속의 독은 냄새와 맛이 없으며 치명적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약물을 연구하고 비율을 조정하며 자신에게 실험했습니다. 해독제를 투입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국 고양이를 독살하고 나서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제거하는데 첫 번째 독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는 2003년 11월 19일 아내의 생선 요리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몸이 안 좋아졌고 그때 솔로비예프는 겁을 먹고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아내 올가는 가까스로 소생했습니다. 솔로비예프는 아내에게 사용한 물질이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퇴원한 이후 다른 물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아내의 커피에 독성 가루를 넣었습니다. 올가는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였습니다. 솔로비예프는 죽은 아내에게 거짓으로 깊이 애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내의 묘지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은 젊은 호라비를 안타까워하며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솔로비예프는 의심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심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망 전부터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웃인데요. 게으르고 술주정뱅이였던 미하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독을 빨간 캐비어 캔에 섞어 미하일에게 술 안주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캐비어 캔을 냉장고에 두었습니다. 다행히도 미하일은 술에 취해 며칠 동안 집을 비웠고 캐비어는 그대로 냉장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2004년 겨울 딸 나스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딸은 냉장고에서 캐비어 캔을 발견하고 독이 든 캐비어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나스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잠을 못 자며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 전체가 아팠고 장기들이 손상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 딸 나타샤는 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퇴원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별장에서 지내며 잠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비에프는 딸의 고통을 6개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 컸습니다. 그는 자백하지 않았고 의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설명을 했다면 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병이 나스타를 압도했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손녀의 사망 이후 미치광이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발레리는 아들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나스타의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살인마는 보지 않았습니다. 솔로비에프의 아버지는 분석 결과를 보았습니다.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에 솔로비에프는 안도의 기색을 보일 때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묻은 후에도 불행한 호라비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그의 연극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솔로비에프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이리나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리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자신을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리나에게 자신은 안 좋은 저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헤어지지 않으면 아내와 딸처럼 무덤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강한 애정 때문인지 아니면 솔로비에프를 구하고 싶어서인지 그와 함께 있기로 합니다. 심지어 살인자 솔로비에프의 아버지의 경고도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리나에게 며느리와 손녀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나쁜 일에 연루되어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리나를 설득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리나는 노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2005년 1월 솔로비에프는 애인 이리나의 아침 커피에 정기적으로 독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리나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4개월 후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 머리카락이 빠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치료는 효과가 없었으며 4개월 만에 이리나는 사망했습니다. 솔로비에프는 이리나를 살해한 이후 타티아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타티아나에게는 2명의 어린 딸이 있었고 스포츠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비에프 역시 직장이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솔로비에프는 직장 동료들의 커피에 소량의 독을 타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독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했습니다. 독을 이용한 장난은 2006년 6월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로비에프는 타티아나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생각합니다. 그는 독을 탈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6개월 동안 교제 중이었습니다. 2주 후 솔로비에프는 타티아나와 그녀의 할머니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셨습니다. 솔로비에프는 이 순간이 살인을 위한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타티아나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주방에 남아있을 때 주스에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할머니와 타티아나는 주스를 마셨습니다. 즉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여성은 구토를 했고 손의 감각이 사라졌으며 머리카락이 방사선에 노출된 것처럼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후 고통 속에 사망했습니다. 타티아나에게는 치명적인 양이 아니었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 기르고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도 타티아나는 미치광이와 계속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비에프와 타티아나는 공동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타티아나의 여동생 마리아와 남편 알렉세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사센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솔로비에프는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23일 알렉세이와 솔로비에프는 주방에서 명절을 기념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보드카 술병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솔로비에프는 화가 나서 소리쳤고 마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일주일 후 2007년 3월 3일 솔로비에프는 마리아 부부만 사용하는 물병에 독을 넣었습니다.
곧 그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통, 머리카락 빠짐, 메스꺼움 등이었습니다. 이틀 후 1살 된 사생카는 어린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의료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중추와 말초신경계, 위장관, 심장, 호흡기관 손상 외에도 10여 가지 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생카는 입원한 그날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마리아와 알렉세이도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투여된 양이 너무 많아 많은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한 의사들은 혈액을 세척하고 약물로 신경과 심장 근육을 회복시켰습니다. 의사는 임상 증상으로 볼 때 중금속 중독이 의심되지만 어떤 금속인지 어떻게 중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알렉세이의 샘플은 독성악 실험실로 보내졌고 연구 결과는 의사들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2달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2007년 봄, 알렉세이는 아기의 사망과 중독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척들이 연이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깜짝 놀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03년 솔로비에프의 아내가 불명확한 원인으로 사망, 딸 나타샤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망, 그리고 이리나도 사망한 것을 밝혀냅니다. 수사관들은 솔로비에프의 전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로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비에프는 술에 취한 싸움에서 상대를 칼로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비에프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솔로비에프에게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피 묻은 옷은 압수되었고 솔로비에프의 당뇨병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불평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비에프는 불만을 품고 수사관을 독살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해 사건이 종결되고 솔로비에프는 압수된 물건을 찾으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관 셰르바코프가 압수된 물품을 가지러 자리를 비웠을 때 책상에 있던 컵에 독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관 셰르바코프가 몇 달 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솔로비에프의 범죄는 단순한 가정 범죄에서 수사관까지 살해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솔로비에프가 6명을 독살한 것을 알게 되지만 수사팀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수사해야 하지만 솔로비에프의 경우 대부분의 살인이 몇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수사관은 솔로비에프가 수사하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탐문 수사를 위해 솔로비에프가 살았던 곳과 직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그를 결정적으로 체포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때 솔로비에프가 어류 가공 공장에 취업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수사팀은 그가 통조림에 독을 넣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사팀은 솔로비에프를 일단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살범을 찾아내어 체포하고 그의 직장과 집을 수색한 후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솔로비에프가 추가로 사람들을 독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솔로비에프의 아버지 발레리가 수사관을 찾아왔습니다. 수사관은 그가 아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착하게 아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감정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와 며느리의 사망에 부모로서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솔로비에프가 군복무를 하며 부부 외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삶의 관점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실망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솔로비에프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스타이스 저택의 괴사건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3월 솔로비에프는 체포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솔로비에프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에게 제기할 혐의는 없었지만 수사관은 피해자들의 세부 사항을 물었습니다. 솔로비에프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솔로 BF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솔로 BF는 스스로 수사관들에게 찾아와 살인을 자백하고 독을 숨긴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팀은 솔로 BF의 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장 건물 외부에 숨겨둔 작은 병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38g의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약 100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후 솔로 BF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솔로 BF는 자신이 여성들을 살해한 이유가 그들이 귀찮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질투심이 많고 관계에서 피로가 쌓였다고 말하며 어떻게 이별해야 할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억지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독이 든 캐비어를 두고 아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관들은 솔로 BF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아파트의 소유주가 줄어들고 딸이 사망하면 유일한 소유주가 됩니다. 그는 도박을 했고 빚이 있었습니다. 신문 중 솔로 BF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독을 준비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만 그의 눈에 흥미가 반짝였습니다. 그가 자백한 이후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독의 흔적은 간, 머리카락, 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기의 시신을 발굴할 때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이 절차에는 가족들이 참석해야 했고 아이의 엄마 마리아는 사건 이후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관이 땅에서 꺼내졌습니다. 솔로 BF는 정신 감정을 받았고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관은 그가 자백을 한 이유는 폭로되기를 원하며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회한도 있었던 것 같다며 유죄를 인정해야만 종신형을 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 BF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답니다. 재판에서 솔로 BF는 종신형이 아닌 가벼운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법원은 솔로 BF를 6건의 살인과 9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솔로 BF는 피고석에서 나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수감된 지 6개월 후 솔로 BF는 갑작스럽게 복막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에서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손상시켰고 내부 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감방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